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100일 무엇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경향신문의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이 100일째라고 해서 고마워요 문재인 트윗도 지금 뭐 하고 있고 검색어 1위고 잔치 케이크라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예? 글쎄요. 예, 그 몇 가지 경제 관련 메시지도 던졌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경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네. 예, 두 가지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뭐 물었다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역시 증세였습니다. 예. 복지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였는데 예. 현재까지 뭐 정부가 밝힌 게 178조 원. 근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중에서 60조 원은 이제 자연 증가하는 세수로 마련하겠다 이건데 네. 여기에 부족하지 않느냐 이 입장을 이제 문 대통령에게 이제 직접 듣고 싶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답변은 이랬는데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나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론이 모인다면 그리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뭐 사실 뭐 기존 입장과 똑같습니다.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된 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다 이건데 하지만 재정학자들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요. 네. 이런 이제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네. 결국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입장을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증세를 할 수 있다 혹은 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좀 어떤 기준을 마련해줘야 이 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오늘 답변은 원론적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 내 보이셨다면서요? 네,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이 복지 정책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번 그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5조 5천억 원 이제 증세안 이거 냈는데요. 여기 이제 앞으로 20년간, 앞으로 향후 5년간 하면, 약 한 23조 원이다. 이렇게 지금 기재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증세를 하더라도, 예. 자연세 수분은 들어올 테니까, 우리가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예. 그것을 생각해서 증세를 요만큼만 하기로 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게 있었는데요. 예.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올해만 추가 세수가 약 한 15조 원 정도 이를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5년간 60조 원 재원은 마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일단 이제 그거랑 뭐 맥락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될 텐데 예.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또 그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정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된 경제 질문도 있었다면서요? 네. 역시 가장 많은 또 실물 경제에 대한 관심일 텐데. 네. 보면 좀 사실 약간 좀, 질문이 약간 좀 공격적이었습니다. 왜요? 이번에 이게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기자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나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사실 이제 기존 정부랑 좀 달라진 거죠. 예. 기존 정부에서는 사실 기자들이 좀 직설적으로 질문할 수가 없는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역시 기자들이 조금, 원래 질문들이 보통 보면 좀 까칠한데. 네. 이제 그 성향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보니까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날렸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네.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과거 같으면 던지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정상적인 질문인데 예. 과거에 못했던 게 좀 비정상적이었어요. 이게 그런 질문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휴. 특히 지난번 전 정권에서는 예. 미리 이제 짜여진 각본대로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질문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또 예.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 이 기자의 질문은 뭐냐면 LTV, DTI 이거 묶으면서 오히려 이제 서민들이 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을 못 사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그림의 떡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네. 문 대통령의 답변은 예. 어쨌든 집값이 안정이 돼야 예. 서민들이 나아지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보인 거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좀 부동산 지금 대책이 너무 세다. 좀 완화를 하자. 그래서 좀 숨통을 틔워주자.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전혀 아니다. 이런 또 메시지를 보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박병률 기자한테 질문 하나 거꾸로 드려도 될까요? 네. 만약에 LTV나 DTI나 DSR 규제를 풀면 서민들이 지금 강남이나 이런 그 투기 지역 네. 주택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자꾸 LTV, DTI를 건드려요? 그래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푼다고 하더라도 또 돈을 빌릴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예. 결국 빚이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많이 옮긴다면서요? 네? 신용대출로 많이 옮긴다면서요? 아니 뭐 어쨌든 집이 필요한 분이 옮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값이 안정이 되다 보면 신용대출로 옮기더라도 네. 그다음에 저게 되겠죠. 예. 아니요, 대출이 안 되니까 네. 신용대출 쪽으로 또 많이 옮겨서 대출을 받는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는 있죠. 예. 하지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집값이 안정이 되면 네. 신용대출로 옮겨가더라도 부담은 적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박병률 기자가 아마 이 청와대 가셔서 이런 질문 기자회담을 가지셨다면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인구 구조가 향후 20년이 되면 지금 가뜩이나 대학도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주택 문제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셨던 조세, 재정 수입의 문제가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경제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지금 187조가 문제가 아니라 20년 뒤에 10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바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좀 장기적인 경제 안목일 텐데 예. 오늘 지금 사실 질문을 보면 현재 제이노믹스에 맞춰가지고 나왔던 질문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제이노믹스만 이야기하죠 뭐. 예. 100일 동안 제이노믹스 안에서 경제 분야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밖에 안 됐는데 생각해 보면 네.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고생 많이 했죠. 사실. 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이노믹스를 좀 우리가 요약을 하면 소득주도 성장론 이래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좀 돌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을 올려주자. 예.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의 생활이 개선이 되더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의 정부는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일자리부터 만들자. 좋은 일자리든 나쁜 일자리든 일단 일자리를 만들면 그게 곧 복지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낮은 저임금은 일자리를 공급하더라도 결국 생활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소득을 끌어올려보자 이런 얘기였었고요. 이 지금 제이노믹스는 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었고요. 네.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대통령이 찾아가서 이 정책 강력하게 실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었고, 또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공공일자리 확충도 결국은 이제 같은 개념이죠. 이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포함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면 이게 양질의 일자리니까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바로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이 100일 동안 이 정도 일을 했던 건 뭐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뭐 우려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국민 지지율이 높게 유지가 되는 부분은 네.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여론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해왔다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711번님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제가 돈 쓰고 결제는 손주가 해야 됩니까? 그런 유토피아의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이런 식의 또 말씀도 하시고 문제는 경제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중심의 경제, 사람이 중시되는 경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 이게 갑자기 여름에 반팔 입고 집을 나섰는데 눈 내리고 찬바람 불면 감기 들잖아요. 네. 경제계가 지금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급속하다, 좀 빠르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보면 이게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만 예. 이게 또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또 국민들이 혹은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은 또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임금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인데 또 기업주, 그러니까 경제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용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짧은 시간에 늘어난 비용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그 근로자나 노동자들에게 늘어난 소득이 나중엔 결국 소비로 환원이 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일단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자신할 수 없는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또 동시에 이제 뭐 법인세율 인상이라든가 또 법인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축소 이런 움직임도 가파르기 때문에 일단 기업주 입장에서는 부담 그리고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 포브스지의 스티븐 포브스 회장이 기고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한국에서 제안된 지나친 경제개혁 정책들이 지난 몇십 년간 이어온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뭐 그 경제 쪽에서 경제계에서 느끼는 또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공약한 만큼 경제정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세게 해달라. 이런 주문도 있죠. 네, 시민사회단체, 뭐 참여연대, 경실련,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복지 중심 단체들은 여전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산타클로스 복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지만 예. 이게 실제로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후퇴됐다 이런 지금 주장을 많이 하고요. 네. 또 뭐 예를 들면 뭐 주거비나 교육비, 통신비 절감 같은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발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추진 속도가 더디다. 좀 빨리 하자.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 정부가 하려고 하는 증세의 경우도 네. 원래는 이제 명목세율 안 올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여론에 밀려가 올렸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보편적인 증세라는 차원에서 보면 네. 역시 좀 후퇴한 것 아니냐. 성에 안 찬다.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4867번님이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가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요? 일자리만 더욱더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이거 시애틀에서 나타난 현상이었고요. 유통구조 혁신으로 물가 잡는 게 근본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 제대로 잡으면 상당히 개선되겠죠. 이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고 계시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이 제이노믹스를 이끌고 있다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뭐. 네. 경제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네, 뭐 일단 지금 이제 추진해 가는 것도 추진해 뭐 가는 정책입니다만, 네. 일단 하반기에 지금 우리 외생적인 변수가 너무 많죠. 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만약에 삐끗하게 된다면 예. 아마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뭐 당장 지금 북미 간 지금 설전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예. 우리 이미 지금 주가락 겪고 있고요. 예. 또 이제 통화부도 스와프, 즉 그 CDS 프리미엄이 지금 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우리 허락 없이는 절대 전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 안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 이게 사실 경제 분야에서 주는 시그널도 상당하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거 외에도 뭐 하반기에 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여전히 상중에 있고 예. 또 여전히 안 풀리고 있는 한중 관계.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지금 급강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세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소비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면서 극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올해 성적표도 또 올해 여론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한중 관계 사드 문제가 계속되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의 어떤 갈등 관계도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인도양에서 인도와 함께 만다만 제도라든지 니코바르 제도에서 해양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같은 걸 보면서 상당히 미국의 의지도 강하다. 그렇지만 중국도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롯데라든지 우리의 면세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많은 소매상들의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거의 최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글쎄요. 이게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개 완전히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네. 문제는 이것이 많이 쌓이다 보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실제로 지금 정부 쪽 얘기를 들어봐도 한동안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해서 움직였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거의 지금 이제 손 놓고 있는 분위기. 이제 그런 게 이제 감지가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경제 부분으로 될 일이 아니라 예. 이제는 외교 부분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예. 이제 경제 정책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네. 지금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 예.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안 오기 시작했고, 예. 제주, 부산도 비슷합니다. 예. 이제 이 영향이 이제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예. 어쨌든 현재 그나마 이제 대기업들은 역시 실탄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만, 네. 우리 명동에 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충격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명동에 있는 소상공인도 상당히 소상공인이지만 다른 곳에 비하면은 거기는 대상공인인 것 같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낙수 효과 같은 어떤 효과가 드러나야지만 경제 전반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방금 몇 가지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미국의 네.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다음에 일본 경제는 상대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6분기 연속 지금 상승세인데 일본 경제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경쟁에 뒤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뭔가 문제점이 우리에게 단단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본 경제도 보면 아베노믹스 이후에 약간 좀 출렁이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네. 또 거기에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인구 문제, 예컨대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급속히 이제 또 완화가 되면서 네. 또 경쟁력이 달라지는 부분도 그렇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기업들이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하고요. 네. 계속해서 승계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또 최순실 사건 이후에 우리 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연루된 문제들.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 우리가 경제 쪽에서 힘을 내기가 예. 좀 힘든 구조가 아닌가 또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박병률 기자가 이 대기업이 지금 방향성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몇 가지 요인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네. 과도하게 이제 기업의 길을 끊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근데 또 기재부의 얘기는 또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개혁적인 방향 그리고 규제 완화라든가 그리고 혁신 경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기업에 부담이 가는 내용들이 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오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우리 얘기도 나오고 네. 많이 나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적폐청산 이런 쪽으로 시각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예. 좀 미래를 얘기하는 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부분 예. 그런 것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늘 미래에 관심 있지 과거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박수정이었고요. 고맙습니다.